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선보에서 해마다 여름철에 2달 동안에 여름 불교대학이라는 것을 쭉 열어와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아직도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기미가 없고 또 하나 고치면 또 하나 이상하게 나오고 이래서 좀 어려움도 있고 외부 강사 초청하기가 쉽지가 않고 우리가 모이기도 또 어렵고 그래서 유 회장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60주년 되는 날도 멀지 않고 그런데 한번 좀 삼보회의 발자취를 다듬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아마 오늘 첫 시간에 저를 불렀던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삼보법회와 깊은 인연을 가지고 글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수첩에 써놓은 건 아닌데 40년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40몇 년 동안에 매주일 한 번씩 여러분들 뵈면서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바깥에서 삼보법회를 보는 것보다 또 안에서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하고 또 많은 분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삼보법회의 애로사항도 이해하게 되고 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는가. 물론 이제 60주년 정식 법회 때가 되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일종의 리허설입니다. 이제 되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아마 그런 뜻에서 제가 오늘 첫 모임에 법사로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삼보법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제가불교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분명하게 먼저 정리를 하고 오늘 제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 도리일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제가불교운동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 이렇게 제가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현대불교라고 하는 시점을 언제로 봐야 되느냐. 글쎄요, 보는 이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해방 이후 아니면 6.25 이후 이렇게 보는 것이 원칙이겠죠. 현대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1945년으로 보느냐, 1950년에 전쟁하고 전쟁 끝난 게 53년이니까 1953년을 기점으로 하는 건 조금 큰 차이는 없는 거지만 그때부터를 현대라고 우리가 규정을 했을 때 그 당시의 조계종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출가 승단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출범 자체도 일제시대의 불교에 대한 잔재들이 다 깊숙이 남아있는 데다가 벼랑간 자율이 주어지게 되니까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각자가 서로 세력 다툼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세력 다툼의 빌미가 된 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똑똑히 기억하시겠지만 이른바 비구대처의 갈등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비구대처는 종단이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양측이 다투다가 보니까 그동안에 우선 현실적인 피해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당시의 50년대 중후반에서부터 60년 초까지의 불교를 믿지 않았던 일반인들은
불교 그러면 싸우는 집단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신문이나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은 전부 불교 사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어떤 큰 스님이 법문을 잘했다. 그게 KBS 뉴스에 나올 리가 없는 거니까. 뭐 어디에서 내장사에서 양측이 난투극을 벌여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더라. 불국사에서는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사리병을 깨먹었다더라. 뭐 전부 이런 기사만 나오니까 일반인들이 불교하면 떠오르는 게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말은 뭡니까? 저희끼리 싸우면서 남보고 싸우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이건 뭐 불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아주 형편없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뭐 결정적인 거고. 그 다음에는 또 문제가 양측이 처음에는 좀 불순한 세력들을 동원한 것도 사실이고, 깡패 집단들을 서로 세가 있어야 되니까 저를 뭐 뺏고 뺏기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 무슨 법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었어요. 법으로 어느 쪽이 이겼다고 하더라도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당시에 정부에는 종교를 관장하는 부서도 없었고요. 여러분, 1950년대 중반에는 종교에 대한 업무를 누가 담당했느냐 하면 문교부가 했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종교는 관심도 없었고 정부는 오로지 돈 버는 일 이외에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종교를 못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 서로 뭐 난투극이 벌어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업을 많았냐? 너희끼리 해결해라. 거기서 뭐 사람이 죽거나 하면은 법으로 건드리겠지만 나머지는 상관없다. 이러다가 보니까 양측의 다툼이 격렬해질 수밖에 없고 그 격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서로가 이사찰이 자기의 연고지다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이 비구대처에 소속되어 있는 종단들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선 주먹으로 뭘 이렇게 점령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는 법으로 해결하려고 소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막대한 소송비가 전부 삼보정제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은 부처님 재산이 전부 양측이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데에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통탄할 일이지요. 이게 비구대처 서로 나왔다고 싸우면서 소송 비용으로 다 날려버리니까 뭐 여러분들 관심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봉사 같은 것이 가장 실증적인 이해가 될 거예요. 봉사는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은 뚝섬에서 배 타고 가야 되는 데였거든요. 아직 그 강남 지역이라는 게 개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까지만 해도 봉사가 소유하고 있었던 땅이 제법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봉사가 있는 그 터하고 그 바로 북편에 있는 지금 경기고등학교에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좀 더 큰데 뛰어서 팔아먹었는데 그게 전부 봉사 땅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의 동편 건너편 지금 현대에서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지금 그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코엑스 건너편에 있는 땅 그러면은 그 10만 평이 넘는 땅을 지금 한번 돈으로 환산을 해보세요. 봉사는 뭐 삼성이나 현대가 부럽지 않은 현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절이었을 거예요.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나마도 어떤 분이 말씀하는데 제가 웃으면서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좀 남아있잖아. 그러네.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다 팔아먹지는 않았네. 요만큼은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국에 있는 사찰이 주로 소송비를 부담할 수 있는 거는 요즘처럼 이렇게 IT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땅밖에 없잖아요. 그 땅을 다 팔아서 소송비용으로 이제 치울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런 결정적인 어떤 그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 자, 이제 이런 양상 속에서 불교 내부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스님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무슨 고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싸움 패거리에 괴수가 돼가지고 싸움을 부추기고 서로 싸우는 일 이외에는 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신도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불교운동 하면은 뜻이 뭐냐 하면은 출가자를 제외한 우리끼리의 종단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오죽해야 불교가 잘 되려면 스님들이 종단을 떠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시대였단 말입니다. 60년대 초중반까지. 이러다가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직까지 이어져 가지고 제가 불교 운동하는 사람들, 제가 여러 단체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마주치고 같이 토론하고 하는데 이분들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 불교 종단에서 승려들을 제외해야 된다. 이게 이분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에요. 근데 제가 오해라고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그것은 근본이 틀렸어요. 불교는 사부대주의잖아요. 부처님 당시부터. 출가자가 제 몫을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대로 그냥 놔두는 게 사부대주의 규율에 맞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제가 운동을 하고 제가 종단을 만든다. 이게 불교 발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불교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건 말이 돼요. 또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불교를 더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거는 말이 되는 거지만은 출가자를 제외하고 제가자만의 종단을 만드는 것이 제가 불교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속상하고 조금 불편하고 뭐 이런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스님들과 우리 제가 신자들이 해야 될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해가지고 양자가 서로 돕고 서로 공존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제가 불교 운동이지 출가자를 제외하는 것이 제가 불교 운동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의 제가 불교 종단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불교 운동의 선구자라고 부르는 분들이 스님들을 비판을 하고 열심히 자신의 수행을 해 나가시는데 이분들 수행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 얼마만큼 스님들을 흉내내느냐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석으로 예불을 모시고 내가 매일 새벽에 참선을 하시가지 가고 그게 중요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자기가 승려보다도 더 올바른 수행을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공부해서 스님들 따라가려고 하는 제가 종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수행법을 개발을 해야죠. 그래서 대승불교 제일 처음에 생길 때 생각을 해보시면 장로불교 전통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계율을 가지고 있었고요. 대승불교는.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하던 수행과 완전히 다른 수행을 대승불교는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스님들이 흉내내는 걸 가지고 정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제가불자들의 리더십이 실종되는 거예요. 실종되냐. 제가불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리더십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님 흉내내는 거 가지고 어떻게 제가불자의 특징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리더십 부재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대한불교종단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 단체들 중에서는 스님네들의 결혼을 용인한 그런 종파도 몇 개 있고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스님들이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종단도 있고, 또 제가의 형태를 갖춘 채 출가자의 행세를 하는 그런 종단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진각종이라든지 이런 종파가 가장 그 대표적인 예죠. 그분들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몰라도 다 머리를 기르고 양복을 입고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자신들이 출가 승려와 동등한 대접을 받기를 요구하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과 그 성패를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은 대략 우리가 이 제가불교를 얘기할 때는 먼저 그 점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불자들이 과연 어떻게 수행하고 제가불자들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오늘 그 부분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에 있어서 제가불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대개 어떤 그 움직임들이 있었나 하는 것을 쭉 한번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봤는데, 억불로 일관했던 조선시대는 제외를 하더라도 이 불교가 굉장히 번성했던 고려시대보다도 오히려 신라시대가 더 제가불교의 움직임이 활발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고려 같은 이런 국교가 불교인 나라보다 신라가 더 훨씬 많은 어떤 발자취를 남겼다는 것은 이 확실히 연구해야 될 대상인데, 우선 신라 때에서 이제 제가불교의 여러 흔적들을 따졌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광덕과 엄장이라고 하는 두 분 제가신자의 수행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보다 조금 후인 경덕우왕 때 일이기는 하지만 달달박박이라고 부르는 역시 두 제가 그 수행자들의 공부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마 그 신라 때에는 광덕, 엄장 이런 저자는 이름도 쓰지만은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달달, 박박, 이거 아주 친숙하잖아요. 옛날 그렇게 불렀던가 봐.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순수한 이제 우리음으로 그렇게 불렀겠지만, 근데 이제 광덕엄장이나 달달박박의 경우에 두 분 다 제가 신자인데 이분들이 주로 정진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정토신앙이었어요. 관세음보살을 염원하고 염불 해서 서방정토에 왕생하려고 하는 그런 원력을 세울 분들이었는데, 특히 광덕엄장이라고 하는 두 분은 내외가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출가자들처럼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산속에 초가집을 짓고 내외가 같이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각자가 열심히 정진하는 이런 독특한 수행의 모습을 보였고, 달달박박의 경우에는 혼자를 가졌어요. 혼자들 수행을 했는데, 그때 아주 또 재미있는 기사는 뭐냐면 양쪽의 광덕엄장 두 분이 이제 수행을 시작하시기 전에 서로 약조를 했어요.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서방정토에 왕생할지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그런 기쁜 날이 오게 되면 우리 서로 기별을 해서 남아있는 한 사람에게 더
용맹정진하는 탁마의 어떤 그런 이 기쁨이 되도록 노력하자. 둘이 약조를 하고 되어졌는데 그 중에서 광덕이라고 하는 분이 먼저 살아 있었을 때 왕생극락을 했어요. 이분이 열심히 연불정진을 하다가 서방정토에서 아미타부 스님의 영접을 받고 그것을 통보하기 이전에 엄장이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광덕이 살고 있는 저쪽 산봉우리 집에서 한 줄기의 이 빛이 비치면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밝은 빛 속에서 광덕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먼저 간다. 보시오. 좀 더 정진하고 내 구에 오게.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엄장의 수행하는 대로 가니까 예상했던 대로 엄장의 아내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새벽녘이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우리 내외가 낭낭하게 나무 아미타불을 이용하고 있는데 벼랑간 눈빛이 환해져서 보니까 이 남편이 그렇게 해서 소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엄장이라고 하는 분이 더욱더 열심히 정진을 했는데 그때 또 하나의 재미있는 기사는 뭐냐면 그로부터 얼마 있고 난 다음에 그 내외가 같이 수행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광덕의 부인이 이제 광덕은 왕생극락한 다음에 그 남아있던 엄장의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엄장이 남아있는 친구의 부인한테 와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나도 혼자가 됐고 또 당신도 왕생극락한 신랑을 두고 혼자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외롭게 사느니 같이 살자. 이러니까 그 엄장의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당신이 제법 여법한 수행을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하는 말을 보니까 수행은커녕 시정에 몰입어보다도 못하거나 하는 말이 내 신랑은 살아있었을 때 지금에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단 한 번 나에게 어떤 그런 남녀의 음행에 대한 행위를 하거나 말을 보인 적이 없다. 언제나 틈이 나면 단정하게 앉아서 연불경전을 했을 뿐인데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한테 접근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연목구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나무에서 물고기 구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엄장이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부인의 말을 뭐 특별히 반박할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열심히 정진해서 다시 그 양반도 왕생극락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런지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옛날 신라 때 달달박곡도 마찬가지로 정토신앙을 통해서 왕생극락을 이룩한 걸로 표현이 되는데 이 표현 방법이 굉장히 우리로서는 따라가기가 힘든 그런 형태의 수행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연불 수행을 했다는 것이 이채로운 점이고 또 하나 이거는 완전히 여담입니다만은 신라 때의 남녀의 성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자유로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서도 혼자 된 부인네한테 가서 나하고 같이 살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조금 민망스럽고 쑥스러운 일인데 이 옛날에 신라 때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성적인 개념이 요즘 우리하고 달랐어요.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삼국유사를 다시 보면 삼국유사가 굉장히 에로틱한 책이에요. 굉장히 남녀의 성관계를 묘사하는 게 많아요. 어떤 거는 뭐 백곰을 잡을 그런 일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를테면은 경덕왕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예를 보면은 이 경덕왕이 삼국유사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남성의 성기가 너무 커가지고 경도왕이 부인되는 왕비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대부분 도망가지 않으면 죽어요. 남편의 성기가 뭐 워낙 크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신하들이 의논을 합니다. 야, 그 어떻게 하면 우리 임금님의 이 성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옥문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찾을 거냐. 그런데 지나가는 여자들을 불러 세워놓고 검사할 수도 없잖아요. 또 검사한다고 그게 뭐 크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난감해 있던 참인데 어느 날 마을에 시골 마을에서 한 분이 이제 소문이 다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고문을 내렸어요. 옥문이 큰 여성은 제발 좀 응고 좀 해다오. 대궐의 왕비로 모시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시골 마을에서 뭐라고 공고가 올라왔느냐 하면은 그런 말씀을 듣고 저도 옥문이 큰 여자를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느 날 바깥에 산책을 나갔다가 보니까 똥개가 한 마리 똥을 물고 나와가지고 둘이 서로 그거 차지하려고 막 싸우더라. 그때 똥의 굵기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야. 굉장히 커. 야, 이거 희한한 일이다. 그러고 보니까 잠시 후에 숲을 속에서 웬 처녀가 나와요. 원리를 보고. 그래서 이 여자는 옥문이 크겠구나. 그래서 보고를 했어요. 중앙에다가.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 여성을 왕비로 맞이해요. 이게 진짜 음담패설도 아니고 이게 점잖은 역사서에 아주 장황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련 스님이 아주 고상한 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요즘 같으면 야동도 좋아하고 그랬던 분인 것 같아, 가만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분위기를 보면은 신라 때가 오히려 상당히 성적으로 자유개방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에 들어서서는 제가불자들의 수행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 꼽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고려의 중후반기 몽고의 병난이 있었을 당시에 그때 재상을 지냈던 분이 이규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뭐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규보라고 하는 분이 고려시대의 제가불교를 대변할 만해요.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인데 이분은 우리들한테는 뭐로 유명하냐 하면은 이분이 여러분들 다 역사책에서 배우셨다시피 우리나라의 고려대장경이 2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고려 현종 때 만들어졌는데 이 현종 때 만들어진 대장경파는 몽고의 병난으로 전부 소실되고 말았어요. 몽고가 침입해서 다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몽고가 재차 침입했을 때 우리의 정부가 강화도로 파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강화도에서 부처님의 힘으로 이 만행하고 노략질하는 적을 쫓아내라는 그런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대장경을 다시 조성하죠. 그래서 이때를 두 번째 만든 거기 때문에 제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의 대장경을 이제 그 강화해서 만 9년, 횟수로 10년 동안 노력을 해서 이제 만들어냈는데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낙성식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을 지금 그 적의 침략 와중에서 만들었는데 그때 이규보라고 하는 분이 무슨 글을 썼느냐 하면 군심기고문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 고려사의 전체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군심기고문, 임금과 신하가 부처님께 기도드리면서 이 글을 바치노라. 우리가 이 어려운 와중에서 왜 부처님의 그 가르침으로서 불력으로 이걸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이런 역사를 일으켰느냐라고 하는 걸 쓴 글인데 참 명문이에요. 그 옛날로 따져서 그냥 단순하게 뭐 우리가 분신 기고문 그러면 부처님의 공덕이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했을 법한데 참 이규보의 그런 게 없어요. 이분의 주장은 뭐냐 하면은 참 우리가 지금도 경청해 들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무력이라는 것은 일시적이다. 그런데 문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무력의 힘으로 세계를 제패한 나라들이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듯이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무너지게 돼 있다. 지금 우리가 비록 몽골이라고 부르는 강한 세력 앞에서 국토가 유린당했지만 우리는 몽골과 비교해 봤을 때 문화적인 위대성을 간직한 민족이고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힘을 우리가 미래 사회까지 구구절절 대대손손이 이어진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꿈은 이룩되고 야만적인 몽골을 물리치고 우리 대한민국이 문화의 힘으로 새롭게 일어나리라. 그것을 쓰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천여년 전의 불교 지식인이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이규보의 말이 요만큼의 과장도 없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세계를 움직였던 나라가 둘 있잖아요.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이요. 세계를 전부 전역을 했죠. 점령을 했으니까. 그런데 로마가 일어났던 그리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 가보면 하품 나와요. 참, 정말 못 사는 것도 못 사는 거지만은 EU 국가 가운데에서 유일한 말썽꾸러기, 유일한 가난한 나라가 그리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 가서는 딜포리의 신전을 봤다는 거하고 시내 돌아다니면서 유리 가공해서 파는 거 이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살 물건도 없고 꾀재재하고 지저분하고. 그러니 그 로마의 영광이 2000년 만에 어디로 갔습니까? 없어졌잖아요. 로마가 문화를 존중하고 인간의 가치를 존중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세계를 제패한 나라 몽고잖아요. 이 사람들은 로마보다도 점령지가 더 넓어 세계의 절반 정도를 자신들의 말발고발에 무릎을 꿇렸으니까. 근데 몽고 지금 어디가 있어요? 내몽고, 외몽고 나뉘어져 가지고 외몽고는 소련의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고 내몽고는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독립국가 같지만 거의 독립이 불가능한 나라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만은 몽고 그러면은 지금도 남아있는 게 레슬링 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없잖아요. 정말 너무 못 살고 너무 불쌍해요. 참 울란바토르 같은 데는 그래도 국제적인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참할 정도로 형편없는 삶을 누리고 있으니 세상에 이게 세계를 호령했다는 국가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지금 이규보가 말한 대로 힘은 힘으로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규보 이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현실적으로 살아남았잖아요. 몽고의 압제 속에 나라를 지켰고 그뿐 아니라 원나라의 그 모진 500년 동안의 세월도 이겨냈고 그리고 지금 현지에 들어서서 이런 훌륭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저력이 뭐냐? 바로 문화적 의식이거든요. 이분은 특히 제가 신자로서의 신행 생활이 굉장히 훌륭했다고 고려사는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불전을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사경하는 일을 업으로 삼을 정도로 그냥 조금만 틈이 나면은 부처님 말씀을 옮겨 적고 베껴 쓰고 외우고 하는 그런 그 수행을 해서 참 고려 조정에서도 뛰어난 분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제가불교 운동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만은 그나마 그래도 조선 시대에서 가장 그 특기할 만한 현상은 뭐냐면 1920년 그러니까 일제의 압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던 그런 시절인데 건봉사에서 금강산 건봉사가 당시는 여러분 지금은 뭐 건봉사 가보시면은 뭐 조그마한 절같이 보이시지만은 33 본산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큰 절이었어요. 그래서 조선 때까지만 해도 굉장한 세력을 유지해오고 있었을 텐데 여기에서 신라 때에 조성했던 만일회라고 하는 것 이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만일결사라고 하는 걸 했어요. 건봉사에서. 이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360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30년의 결사잖아요. 참 보통의 어떤 신심을 가지고는 될 수 없는 일인데 이 만일의 결사를 또 이분들이 뭘 했느냐? 정토로 했어요. 왕생극락하는 모임으로서의 만일 연불회를 조직해서 그때의 여러 가지의 자료들이 동참했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일부는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다는 모르지만은 또 그때의 의례도 상당히 독특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요즘에는 저희들이 그런 모습을 법회에서 가끔 보는데 그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그 큰 대북을 이 목탁 치듯이 크게 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잔잔하게 낮추어지는 이런 것서부터 시작해서 꽹가리를 치는 이런 것까지 굉장히 이 만불 모임이 지금처럼 엄숙하고 거룩한 게 아니라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아주 화기애애하게 노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주변에 있는 불교 가운데에서는 아마 여러분들 다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대만에서 이제 그 불광상사의 어떤 법회의례에 참석을 하고 중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나 뭐 서운대사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뭐 그 사람 보면 어떻게 하는지 톤이나 좀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갔다가 특별하게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나와버리는데 저 혼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봤는데 우선 그 법회 시작하기 전에가 굉장히 웅장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꼭 오페라 연출하는 것처럼 그 아무도 없는 무대에 긴 장막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에 죽비 소리가 울리면서 입정이 끝난 직후에 벼랑간 그 불교 오케스트라가 막 요란한 그 벚꽃을 치면서 굉장히 법당의 분위기가 아주 상승되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에 이 장막이 거치면서 위에 막 이 의자를 법상을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을 했겠죠. 서운대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시더라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법고에 맞추어서 서서히 그러니까 꼭 아래에서 앉아서 보는 우리들은 정말 천사가 하강하는 듯한 느낌을 받더라고. 그냥 우리처럼 그렇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결 이 서운대사가 큰 스님이긴 하지만 더 커 보이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연출을 그렇게 하면서 법문도 길게 안 해. 제가 시간을 재봤는데 20분 정도 하시더라고. 20분 정도를 짤막짤막하게 요점만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법회 끝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객석에 있었던 신도들이 다 일어나서 합장 공격 뒤에 박수로서 왜 우리가 그 프로야구나 프로축구할 때 왜 응원하는 것처럼 그런 음성으로 다시 그 스님이 쭉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인상적이었어요. 또 하나는 제가 일본에서 그 예불 장면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우리하고는 그것도 법회가 다르더라고. 보니까 예불 의식 자체가 제가 금강대학 총장일 때 아무래도 이제 자매결연 때문에 자주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들하고는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 우리 교수들도 와 있고 학생들도 와 있고 그쪽 사람들도 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를 4년 동안 나몰라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제가 그 동경에서는 다이쇼 대점대학을 갔었고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미노부산이라고 하는 대학을 자매결연이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 됐어요. 그 미노부산이라고 하는 데는 동경에서부터는 그 특급 열차가 2시간 정도 이제 그 서쪽으로 가는 지역인데 굉장히 험준한 산악 지역에 있더라고 그 자리. 근데 거기에서 이제 대학을 운영하는 게 이제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거였는데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그쪽 대학 총장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모처럼 그 저희 인하부산 대학에 그 총장이 모신다는데 참 고맙고 오시게 되면은 여기는 뭐 시골이라서 호텔도 시설이 시원치가 않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해서 숙소를 마련해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절에 그 숙소 제공하는 거는 아무한테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은 계시는 동안에 아침 예불을 꼭 참석해 주십사. 그 조건만 수락하시면 저희들이 절에서 모시겠다. 뭐 조석 예불 하는 거야 제 주 전공인데 그거 무슨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일본 불교 생활들을 속속들이 알게 되는데 그렇게 가가지고 그 절의 숙소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큰 절의 여사체가 뭐가 있겠거니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 일본 절도 왜 이렇게 들어가다가 보면은 절 입구에 쭉 그 가게들이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개인 집들도 있잖아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저희 스님들 절이더라고. 그게 그 집이 개인 집이 아니라 스님들이 머무는 데니까 그 중에서 주지가 사는 집으로 제가 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니까 일본 사람들은 결혼을 다 하니까 주지 스님의 사모님이 일본 사람들 하는 거 있잖아. 세상에 거기에서 키모노 입고 나와서 들어가는데 다다미 위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미치겠더라고 정말. 그걸 할 수 없이 같이 절하다 보면 일어나면 또 하고 있으니까 또 내려가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방해 안내를 하고 난 다음에 귀한 스님 오셔서 이게 산속에 뭐 드릴 거는 없고 그래서 그냥 스키야키를 준비했는데 입에 맞으실 때 먹은다. 그러고 옆에 앉아가지고는 한 점 한 점 떠가지고 놔주고 먹으라는데 이게 너무 가나 이게 같이 먹으면 좋겠구만은 죽어도 같이 안 먹대 또 주기만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 송이는 언제 나는 건데 뭐 어떻고 얼마 정도에 들쳐야 되고 하여튼 참 정말 뭐 정중하게 대접을 받았지만은 솔직히 불편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예불 모시는 때 갔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보니까 법당에 들어가는데 그럼 이제 법상에 이렇게 부처님 모셔져 있고 나는 이제
그 특별석을 마련을 했더라고. 이 옆에다가 여러분들은 이런 게 아니고 의자를 갖다 놓고 의자 3개 갖다 놓고 이제 저하고 비서실 직원들을 하고 해서 이렇게 딱 이제 3분을 앉도록 배려를 해놓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데 대신 우리처럼 이렇게 이 편한 양반 자세로는 못 앉고 그냥 그 중국처럼 이렇게 앞에 조금 그 높은 그런 것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엎드려서 절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를 하는데 여기도 스님들이 입장을 하는데 불을 치더라고. 그리고 북소리가 참 괜찮더라고. 듣기가 아주 장엄하면서 그것이 일정한 리듬이 있어요. 이 일정한 리듬이라고 하는 게 당신들 말로는 범패 리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갔던 데는 일련종 쪽이기 때문에 법화경을 이제 전송하는 그런 종파들이거든요. 그런 걸 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저쪽 들어오는 입구 쪽에는 이렇게 가림막을 해가지고 일반 신도들은 못 들어오도록 해놨더라고. 거기서 그냥 참배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거기서 주지가 딱 그 앞에 가서 신중하게 신도들한테 인사하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시골까지 와주셔서 거기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한테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한국의 흥강대학교라고 하는데 정통사에 오셨다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불교학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중하는 분인데 오늘 이렇게 왔다 한번 이 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하게 인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뭔가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불교의 의례라는 게 반드시 점잖고 엄숙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배웠어요. 조금 이런 문제는 제가 앞서는 것 같기는 하지만 조금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이걸 좀 더 모든 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로.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불교적인 의례 개발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조금 다른 얘기가 좀 길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런 입장에서 현대의 한국 제가불교의 운동은 저는 거의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대로 50년대, 60년대의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불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고 불교 내부에서의 분란 때문에 일반인들의 불교에 대한 인식이 아주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이제 삼보법회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하는데 저는 지난 삼보법회의 60여 년을 되돌이켜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새삼스럽게 마음속으로 새기고 있는데 우선 제일 첫 번째는 이한상 거사의 공로입니다. 참 이분은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불교를 믿는다는 얘기를 하기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당신 스스로가 이런 제가불교의 모임을 만들어서 주도했다고 하는 것은 참 높이 평가할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그이는 재벌이었잖아요. 더더군다나 더 몸을 사렸을 텐데 그 점이 굉장히 눈에 띄고 또 이분의 활동도 제가 제일 특기할 만한 것은 이분이 풍전호텔에서 처음 주도했던 삼보법회의 정기법회를 저는 그때 단어 스님 종은 1년 이상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풍전호텔이 동국대학에서 가깝기도 했었고 도대체 일반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법문을 들을 기회가 학교 내에서 불교대학 교수들의 법문 이외에는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 판국인데 하필 단어 스님을 뵙게 되니까 참
크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불교적인 신심이 뛰어난 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을 오랫동안 계속하면서 정말로 그 당시에 큰 스님들의 법문 중에서 들을 만한 것은 삼보법회의 법문과 그 당시 있었던 관음회라고 하는 데의 법문 정도, 뭐 그것 이외에는 특별히 들을 것이 없을 정도였는데, 이런 일을 정착시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공로를 제일 먼저 우리가 가슴 깊이 간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어른이 시작할 때도 처음에는 이런 제가불교 운동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장학회를 시작했잖아요. 선보장학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교 공부하는 젊은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당시만 해도 이런 불교 장학회는 없었어요. 대한민국 전지에. 그러니까 참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감노였고 고마움이었는데, 이런 일을 주도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 삼보법회를 그동안에 이끌어왔던 여러 회장들의 공로가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이 자리에도 앞서 간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 뭐 어찌 봐도 뭐 저기 조 회장도 계시고, 여기 소 회장, 뭐 심 회장에서 뭐 회장도 계시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참 없는 살림살이에 굉장히 힘들게 고생들을 해왔고,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소중한데, 저는 그 중에서도 조금 우리한테 뭐 이렇게 흔쾌하게 이 높이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경석 회장의 공로가 상당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삼보법회가 이한상 회장 가시고 난 다음부터 조금 위기에 모였었죠. 우선 위기의 첫 번째는 뭐냐? 아니, 큰 뒤에 물주가 없어졌으니까 법회 볼 장소가 없는 거야. 제가 신자들이 법회를 보려고 하는데 절에서 왜 그때 절에 가서 좀 부탁을 안 했겠어요. 그래도 이게 뭔가 색안경을 가지고 당신들은 제가불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절에 귀속이 되기 이전에는 안 된다, 이러니까 좀 난감하잖아요. 그랬던 상황에 이 사람이 선진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때 청계천 룩강과 칠가에 자기 빌딩에 이제 그 강당을 법회 장소로 내놓으면서 여기에서 삼보법회를 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적어도 길바닥 신세를 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도와주는 것도 적지 않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뭐 했을 때마다 그분이 앞장서 줬고, 그래서 참 그분이 굉장히 귀중한 공로를 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 이름 거론 안 된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 번째로는 저는 얼마 전에 자꾸 하셨던 윤회장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은 저희가 이곳 정릉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준 장본인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참 저희들이 이곳에서 이런 좋은 건물을 올린다, 여기에 뭐 어린이집을 만든다, 삼보 사이버 대학을 만든다, 이건 꿈도 못 꿀 때예요. 먹고 살 일이 지금 막막한데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분이 참 뚝심 있게 밀어붙였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일을. 지금 불과 20여 년 지났지만은 여러분 우리 눈으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이분이 주도하고 추진했던 일들, 많은 반대가 있었던 이 불사들이 지금 전부 삼보법회의 기반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뒤에 사이버 대학 만들으라고 덕산보다 고생했어요. 네, 공식적으로 그동안에 한 번도 인사를 못했는데 참 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삼보법회가 제도의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은 뭐냐? 우리가 제가 신자로서 어떤 수행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던졌던 질문. 첫 번째는 뭐냐? 5계 준수입니다. 저희들은 잘못 없어요. 5계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간직해야 된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불살생, 산목숨에 치지 말고, 불투도, 도적질하지 말고, 불사음, 그릇된 이성관계는 갖지 말고, 불망, 망령된 말, 악구, 양설, 기어가 포함된 그런 말 하지 말고, 불고주, 술을 팔고 사거나 술을 마시는 일, 이런 일 하지 말아라. 제가 늘 법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5번째는 조금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술 마시고 하는 일은 그렇게 5계 속에 들어갈 정도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그러니까 됐죠. 제가 술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은 저거 지가 마치니까 그러지 하는 손가락질을 받는데 저는 술을 입에도 안 되니까. 그런 것 가운데 5계 줄이면 4계인데 이걸 지키는 것이 불자의 자세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속가에 살면서 이 5계를 지키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너무 극단적인 이해가 될는지 몰라도 횟집 하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설렁탕집 하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런 살생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열려 있어요. 참여하면 되잖아요. 오늘 내가 저지른 일, 이달에 저지른 일을 지심으로 참여하면 그 업보는 소멸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5계를 준수하는 것을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출가자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살행이에요. 이 보살행은요, 물론 출가자들도 뭐 할 수 있는 게 있지만은 머리 깎고 먹물옷 입고 하기가 좀 불편한 보살행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제가 신자들은 불편한 게 없거든요.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작은 일이지만 정성 들여서 할 줄 아는 그런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자리 이타가 되잖아요.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내 스스로가 불도를 완성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살행을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거든요. 보살행이라는 게 남을 위한 헌신이라는 게 반드시 어려운 일은 아니다. 여러분 돈도 많지 않고 늙고 병들어서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보살행을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벗들과 또는 모르는 사람들과 한마디 말 주고받을 때 힘들어도 상냥하게 대할 수 있어요. 무뚝뚝하게 뭐래요? 이러지 마시고 조금 내 기분은 나쁘지만은 상냥하게 대하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십니까? 남이 저한테 상냥하게 해주면 아무런 것도 없지만 기분이 좋아지잖아. 어떻게 보면 확대 해석하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근데 기분 나쁘게 대하면 하루 종일 기분 나빠. 재수없어 하루 종일. 조금 더 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왜 저따구로 보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마을버스를 모으면 기사라고 생각합시다. 그 인사 안 하면 그만이에요. 인사한다고 얼굴 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미소로 맞이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면 그날 참 기분 좋잖아요. 택시기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놈 탔냐? 그러는 것보다는 한마디 건네주는 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로도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으니까 그건 반드시 큰 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삼보법회가 감히 한국의 제가불교 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고 그뿐 아니라 한국 불교의 제가운동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표본이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이 인공지능 사이버 시대 속에 삼보법회의 기능을 축소시키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들에게 남겨진 화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인공지능의 시대 속에 제가불교 운동을 좀 더 확산시켜 나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 뵈면서 삼보법회와 우리 제가불교 운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드리지 않은 그 부분은 다음번 기회를 주시면 상세하게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삼보 발자취를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